반갑습니다. 부도지가 주는 메시지 이렇게 있죠. 저는 여기에 대한 모든 힌트를 핵심을 부도지에서 얻었어요. 부도지라는 책이 한당 보기에도 안 나온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부도지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다소 좀 무거운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데서는 듣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창하죠. 미래 전략. 우리가 이제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프레임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프레임.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이제 더 사전적인 의미는 틀이죠, 틀. 생각의 틀, 생각하는 방식. 근데 이것이 하나의 덫이 될 수가 있고 감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에 가둔다, 프레임에 씌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인서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근데 이 단어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단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학원가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 기억으로는 이 단어가 세상에 등장한 지 한 10년, 15년 정도? 자, 인서울이라는 게 뭡니까? 1차적인 의미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우수하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지방에 있는 대학은 다 급이 낮다. 이런 뜻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방에 있는 대학도 괜찮은 대학이 많아요. 부산대라든지 대구의 경북대라든지 또 여기 강원도에 강원도도 있고 춘천교대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했고 뭐 카이스트도 있고 포항공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서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잘못된 단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부에서 이 단어를 못 쓰게 해야 됐다고 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도 좀 급이 낮은 대학이 많아요. 교육부에서 나서든지 아니면 교육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이 단어 쓰지 마라. 굉장히 그 잘못된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줄 수 있다라고 초장에 이 단어를 파기시켰어야 됐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나 인서울 나왔다? 나 인서울에 갈 정도는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하고 이 말 그대로 아웃서울을 나눠버렸어요. 저는 지금 이 젊은이들이 서울로다가만 다 몰리고 하는 것도 이러한 프레임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부터 다 서울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도 다 서울로 가고,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이라든지 결혼율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수도권 집중이다 라고 한국은행에서 그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리고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에는 서울대가 문제다. 지금 서울 강남에 이것이 문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프레임에 우리는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프레임은 틀이다, 눈이다, 무엇을 보는 방식, 쉽게 얘기하면 안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다른 좋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시대정신, 시대과제. 프레임만 보면 그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이원론적이고 흑백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양분하는 거죠. 서울과 서울 아닌데 이렇게 양분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좋게 쓰여졌을 때는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계를 사는 동안에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프레임으로 돼 있어요. 어쨌거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프레임에 너무 깊이 매몰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어떤 또 프레임이 있습니까? 남녀로 가르죠. 이거는 남자의 문제다. 이거는 여자의 문제다. 사실은 인간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프레임에 매몰되다 보면은 진실하고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을 대하는 자세는 프레임의 노예가 되지 말고 프레임의 주인이 되고 프레임의 특성을 알아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마다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고려 때는 국풍파와 한화파가, 묘청스님파, 그죠? 서경천도파가 있고 김부시계파가 있고, 또 나중에는 친원파가 있고 반원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척화파가 있고 주화파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했을 때는 친일파가 있고 또 독립운동파가 있고, 이 세상은 계속 이렇게 프레임으로 사실은 내려왔어요. 근데 고조선 이후 우리 한국사를 관통하는 프레임은 딱 이겁니다. 자주적인 세력이냐, 사대하는 세력이냐. 다시 얘기해서 강대국에, 명나라가 됐든 원나라가 됐든 강대국에 이제 의존하는 거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도 지배하는 프레임은 딱 이거죠. 남북. 더 풀어보면 좌익과 우익, 공산주의와 또 자유주의. 자유는 이제 자본주의죠. 자본의 자유죠, 사실은. 그리고 뭐 빨갱이, 진보 보수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익과 우익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깨진 게 언제냐면은 2002년 월드컵의 붉은 악마. 빨간색을 잘 못 썼어요. 그 이전까지만 하고. 이 2002년 월드컵으로 붉은 악마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레드 컴플렉스를 깨는구나. 그때 그런 이제 평론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발전해서 뭐 종북이냐, 친중이냐, 아니면은 이제 친일이냐, 뭐 매국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 이 프레임은 적절한 프레임인가? 이 프레임은 진실을 볼 수 있는 프레임인가? 결론은 저는 이건 고장난 안경 같다. 그러니까 낡은 프레임이다. 이걸로다가 봐서는 우리가 프레임의 가치이기는 하지만 진실을 볼 수 없다. 이 프레임은 현실인식의 왜곡을 일으키고 국민 분열의 원인이 되고 국민 통합을 방해하고 남북 갈등의 원인이 된다. 공산주의는 이미 1991년에 소련 해체와 함께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의 중국도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북한도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북한이 배급을 포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미. 배급을 안 하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독재일 뿐입니다. 그 독재의 반대는 민주죠. 차라리 민주냐 독재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익이냐 우익이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프레임으로는 진실을 볼 수 없고 오히려 현실을 왜곡할 뿐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 이제 진실을 볼 수 있는 프레임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실을 보는 프레임,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프레임, 남북 통일에 도움이 되는 프레임이 뭐겠냐 하고 찾았습니다.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 바로 프레임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프레임의 확장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야를 한반도에서 세계로 넓히자. 여전히 시야가 여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있죠. 남북 문제로. 근데 더 나아가면은 너는 친일이냐 친중이냐 이렇게 이제 아시아까지 넓어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지구 전체로 넓어질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부도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도는 천부도시의 준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도시이자 시장이다. 이 천부도시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냐? 신성 국제 자유무역도시. 부도지에 부도를 건설한 이유가 나옵니다. 임금씨가 여러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종족들을 차례로 방문하고 가지하는 곳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천부를 밝게 비춰 증명하고 근본을 닦아 믿게 하며 어리석음을 풀고 근본으로 돌아올 것을 맹세하며 부도를 만들자고 약속하였다. 부도를 만드는 이유는 서로 종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식이 끊어지고 언어와 풍습이 서로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화합하게 하고는 자리를 만들고 천부의 이치를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얘기해서 인류를 화합하기 위해서 한 곳에 끌어모아서 화합하기 위해서 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지선정을 하셨는데 그곳은 동북의 자방이었다. 제가 해석하기로 기운이 강한 땅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고성을 못한 것이다. 4개의 나루와 4개의 포구가 천리 간격으로 연결되어 동서로 둘러쌌고 나루터와 포구 사이에는 육부를 설치하여 여러 종족이 살다. 국제도시죠. 부도가 완성되니 웅장하고 화려하며
밝아서 온 인류와 함께 화합하기에 충분하였다. 모든 종족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고리였다. 부도지 13장에 나오죠. 부도에 모여서 이제 인류가 화합합니다. 임검 씨는 일단 황궁 씨의 후에 6만 명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고 뗏목 8만 개에다가 초대장을 만들어서 그 초대장이 이제 천구를 시표로 새겨서 천지의 물에 흘려보내 지구 곳곳으로 가게 했다. 이 뗏목을 보고 초대장을 보고 종족들이 차례로 모여들어 박달나무 숲에 신시를 열고 시장입니다. 시장을 크게 열고 계율을 닦고 마음을 맑게 하고 하늘의 형상을 살핀 후에 마고로부터 내려온 계보대로 각 종족의 족보를 밝히고 천구의 소리를 따라 말과들을 정리하였다. 10년마다 반드시 신시를 여니 말과 글이 같아지고 천하가 하나로 되어 사람 세상이 크게 평화로워졌다. 천구의 재물을 올리고 모든 종족으로 하여금 정착하여 집을 짓게 살게 하니 성황을 만드는 풍습이 전 지역에 널리 퍼졌다. 우리는 지금 성황당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나무 하나에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걸 성황당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보면은 성과 해자입니다. 이 성황은 그냥 도시를 의미해요. 이거는 부도지에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부도를 현대적으로 신성 국제자유무역도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정신과 물질이 조화로운 곳입니다. 정신은 제천, 하늘의 천재를 지내고 우리가 지금 마도에서부터 왔다. 그거를 깨우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것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놀라운 개념이 나오죠. 시장을 열어서 교역을 하겠다. 모든 종족이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교육, 국제 자유무역 도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달 보기에도 안 나와요. 그 부도지가 얼마나 참 대단하고 놀라운 그 정보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국제 자유무역 도시는 3개의 시장이 있는데 10년마다 신시를 열고 매년 10월 달에 조시와 해시를 열었다. 다 시장입니다. 진포, 나루터와 포구에는 수시로 이 시장을 열고 3개의 의식, 3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천제를 열고 여기는 조선제라고 합니다. 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진포에서는 희생제를 열었다. 그래서 천제 때는 계율을 닦아 마음을 맑게 하고 마고 이후에 족보를 밝혀서 천하가 하나 되고 세상이 평화로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제는 오미의 재앙을 씻기를 바라는 제사. 희생제는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동물들을 위로하는 제사. 그래서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것을 같이 아우르는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도지는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보라고 하는가? 모든 종족이 모여들었는데 부도지가 제시하는 프레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15장을 보면요. 산악지역에 사는 종족은 사슴과 양을 바치고 재물이자 곧 특산물입니다. 바다에 사는 종족은 물고기와 조개를 바쳤다. 이로부터 온 인류가 산업이 크게 일어나서 교역이 왕성하게 되므로 천하가 풍족하였다. 무역을 해야 풍족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개념이 나오죠. 산악 종족과 해양 종족이라고 나옵니다. 양과 물고기가 나옵니다. 조시에 해양 종족들이 가져온 물고기와 산악 종족이 가져온 양을 제물로 올려 오미의 재앙이 그치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조선제라고 하였다. 자, 이 글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선할 때 선자, 고을선자죠. 고을선자는 물고기와 양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물고기는 뭘 뜻하냐? 해양 종족을 의미하죠. 양은 산악 종족 또는 대륙 종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조선은 무슨 뜻이 됩니까? 조선은 해양 종족과 대륙 종족이 만나서 함께 밝아지는 땅, 밝아지는 나라. 이거는 부도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요. 부도지는 선자 자체에 이미 대륙 종족과 해양 종족이 같이 만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개념이죠. 그래서 부도지의 이 대륙, 산악과 해양, 바다의 기록을 바탕으로 저는 프레임을 이렇게 봤습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관점에서 우리
현실을 봤더니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는 것보다,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것보다 아주 선명한 지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는 겁니다. 저는 감히 이것이 진실을 보는 프레임이다,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프레임이다, 남북 통일을 도움이 되는 프레임이다, 더 나아가서 한민족의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현재 있는 자리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겁니다.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세계사와 그 일부인 한국사를 이해하려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대륙 세력은 차이나, 진화와 러시아입니다. 해양 세력은 영국하고 미국입니다. 영국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파이브 아이즈입니다.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대영 제국의 일부였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정보기관 공동체입니다. 이 5개 나라만 고급 군사 정보를 공유해요. 이 로버트 채권 김이라는 전 미국 해군 정보국 분석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진정한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파이브 아이즈만 진정한 우방이에요. 여기는 아무도 못 끼어들어요. 이걸 알기 전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게 유대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거를 알고 나니까 생각이 잠깐 바뀌었어요. 앵글로색슨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대륙 세력의 목표는 뭔가? 해양 진출입니다. 바다로 나가야 돼요. 왜? 바다로 나가야 시장을 만들고 교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 세력의 목표는 뭡니까?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못 나오도록 틀어막는 겁니다. 시장은 우리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19세기 이후부터는 이 두 세력이 세계 곳곳에서 충돌하였고 해양 세력은 대륙 세력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공 중에 있어요. 이걸로 보면 19세기 이후부터는 다 풀립니다. 대륙 세력, 러시아와 진화죠. 자, 러시아가 인도양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친영 정권으로 바꿔버려요. 인도양으로 내려오는 거를 막아버려요. 러시아는 원래 유럽이죠, 사실은. 이쪽으로 더 가고 싶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내려옵니다. 지금 푸틴이 크림반도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때 크림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베를린 조약에서 온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세력들이 너 꺼져! 이런 거예요. 두 군데서 막혔어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갈 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극동밖에 없죠. 그러면 그때 진화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약을 먹여서 사람을 해롱해롱하게 만들고 플러스 천문학적인 그 배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왕창 올렸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휘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해도 큰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극동이라고 하는 곳에는 한국이 있죠. 그래서 졸지에 한반도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 지점이 돼버렸어요. 거문도라고 하는 섬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문도 점령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칸반도에서 남하가 저지된 러시아가 극동으로 방향을 틀자 여기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거문도를 영국이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선은 영국이 여기를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그걸 누가 알려주냐면 청나라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조선이 영국한테 당연히 나가라고 하겠죠.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청나라가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청나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영국이 여기서 철수를 하는데 철수하는 이유도 조선이나 청나라가 항의해서 철수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봤자 러시아 막는 거하고 별 관계가 없겠다 해서 철수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식민지가 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은 대륙 세력, 즉 러시아와 진화 중에서 일찌감치 진화를 아편 전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이제 진화가 없어졌어요. 이제 목표는 러시아 하나 남았어요. 러시아를 막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선은 대륙편이었다. 민씨 정권은 친청이었어요. 1882년 이모군란, 1894년 갑오 농민혁명. 이모군란 때 이 민비가, 저는 이제 명성황후라는 말을 안 좋아합니다. 이 민씨 정권이 조선을 망하게 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고종이 잘못한 거긴 하지만은, 근데 민씨 정권은 오로지 청나라예요. 이모군란 때 실각할 뻔했다가 청나라가 와가지고 흥선대원군 잡아가고 이제 민비를 살려줬죠. 재미를 봤어요. 그러니까 갑오 농민혁명 때도 청나라를 불렀는데 그때는 텐진 조약으로 일본군하고 들어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고종은 갑오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을미년에 을미사변, 민비가 살해당하고 고종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1896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아간파천이죠. 고종은 친러에, 민비 정권은 친청, 고종은 친러. 자, 영국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이에 영국은 동아시아의 적체적인 해양 세력인 일본을 키워주기로 작정합니다. 일본도 기대에 부응하죠.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쳐버리죠. 일본이 영미 해양 세력의 간택을 받게 됩니다. 해양 세력의 동아시아 지부장으로 임명받은 일본,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칩니다. 1905년. 자, 이 전리품이 뭘까요? 바로 조선이죠. 자, 보십시오. 1902년에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영국과 일본이 체결한 군사동맹. 벌써 영국이 일본을 밀어주고 있죠. 그러다가 1904년에서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일 전쟁을 일본이 이긴 데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독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일본이 왜 독도를 갖고 싶어 하는가. 근데 이거를 잘 안 가르쳐요. 어차피 러시아는 서해 바다로는 못 내려오죠. 동해 바다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 넓은 동해 바다의 한가운데에 있는 게 독도입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독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동도고 얘가 서도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이거 잘못된 가사예요. 이 잘못된 가사라는 걸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러일 전쟁 직후가 아닙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러일 전쟁 중간에 일본이 이 동도에다가 망루를 설치합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같이 최첨단 레이더가 없었으니까 그 망루를 설치해서 망원경을 가지고 러시아 전함을 살피는 거예요. 그 망루에서 러시아 전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플러스 이순신 장군의 도고 헤이아치로가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를 엄청나게 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전법을 해가지고 7번인가 싸워가지고 전승을 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독도는 완전히 성지예요, 성지. 그리고 일본의 전성기를 열어준 상징입니다. 일본이 승리를 하는데 그 와중에 여기도 1905년, 여기도 1905년, 여기도 1905년입니다. 1905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1905년에 독도 덕분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이때 미국과 일본이 가스라테프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가스라테프트 계약은 유명하니까 다 아시죠? 미국은 필리핀을 먹겠다, 일본은 한국을 먹어라.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영일동맹이 이제 일어납니다. 아까 1차 영일동맹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2차 영일동맹의 제3조항을 보면 일본은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국은 일본이 이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감리 및 보호의 조치를 한국에서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 우리는 지금 을사늑약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은 을사보호조약이죠. 이게 다
190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1905년, 1905년. 사실상 을사늑약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에 먹혔다고 봐야 되죠. 1907년에 군대가 해산하고 1910년에 한일 병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905년입니다. 1905년이 을사년, 내년이 을사년, 내년이 러일 전쟁 승리 120주년, 가스라테프 비략 120주년, 제2영일동맹 120주년. 자, 바로 1905년의 해양 세력의 구도는 이런 구도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대장이고, 일본이 동아시아 지부장이고, 한국이 깡패 영화 보면 나와버린 거죠. 근데 일본이 과욕을 부렸죠. 일본의 과욕이 한국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조선의 피를 빨아먹고 힘을 키운 일본은 해양 세력의 동아시아 지부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만주를 먹고 중국의 반을 먹고 지금의 버마, 인도 차이나 반도, 필리핀까지 먹었네요. 필리핀은 원래 큰형님 건데 나중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주만까지 공격을 하죠. 바로 이것은 일본이 인명권자인 미국을 배신한 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절호의 기회를 잡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으로 독립이 됐냐, 이 미국이 이렇게 해줬지. 근데 그것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독립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세 나라의 정상이 만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그 다음에 중국의 국민당 정부 장개석,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전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는데, 장개석이 전후에 한국의 즉각 독립을 주장을 해요. 그거는 장개석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칠이 나는 반댈세, 처칠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재안을 내놔요. 그러면 즉각 독립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독립하기로 하자. 이게 미국이 중재한 거예요. 근데 장개석이 왜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는가? 배경에는 상해 임시정부가 있고 더 정확하게는 윤봉길 의사가 있는 거죠. 승전 기념행사에서 어떤 사람이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의 전범들을 막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다. 장개석 입장에서는 꽉 막힌 가슴에 한 줄기 시원한 뻥 뚫림을 선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조선인이라고 합니다. 윤봉길이라고 합니다. 배우가 누구냐? 김구라고 합니다. 임시정부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장개석이 임시정부를 전폭 지원합니다. 전폭. 원하는 거 다 줘줄게. 내가 카이로 회담에 간다. 원하는 거 있냐? 당연히 독립이다. 알겠다. 내가 거기서 해주겠다. 물론 장개석의 이 행위가 100% 순수한 건 아니죠. 한국을 일본이 가지고 있으니 그 이전에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 정도. 그러나 국제관계에 있어서 순수한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일본은 조건부 항복을 주장했어요. 대만하고 조선은 우리가 항복하더라도 가지게 해달라. 그게 일본의 조건이었어요. 바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만약에 장개석이 그렇게 안 해줬다면 일본의 그게 수용됐을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 기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잡은 거다. 그래서 지금 뉴라이트들이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일본이 원폭을 맞고도 항복을 미룬 이유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8월 9일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8월 9일날 또는 8월 10일날은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8월 15일날 항복을 합니다. 일본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일본이 항복하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연합군이 일본 분할 점령 아니었어요. 이게. 이 위에는 소련군, 여기는 영국, 중국, 미국, 영국, 소련, 중국까지 4개 나라가 원래 이렇게 될 거였어요. 그런데 일본은 대륙과 해양 이 대결 구도를 일찌감치 이해하고 있었죠. 이 구도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련군을 한반도로 빨리 끌어들여라. 8월 9일 날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소련군이 바로 참전 결정합니다. 8월 13일에는 청진, 8월 22일에는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반면에 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온 거는 9월 8일이 돼서야 들어왔어요. 이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소련이 분위기 보고 빨리 들어왔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설은 여기에 소련이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다. 왜? 일본의 정예 부대인 관동군이 있기 때문에 관동군이 다 막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관동군이 길을 비켜줬다. 그래서 8월 10일 날 소련군이 급히 한반도로 진격해서 들어오니까 미군 측에 당시 딘 러스프와 본스틸이라는 이 두 사람의 장교가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위에서 급하게 명령이 하달됩니다. 지금 소련군이 급하게 한반도로 내려오니까 이걸 막을 방도를 마련해라. 옆에 한반도 지도를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줄을 끈 겁니다. 사인펜으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30분 만에 38도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이 소련한테 제안을 해요. 여기까지만 들어와라. 미군은 소련이 이 안을 덥석 받을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기도 전에 38선은 이미 생겼다. 이것 때문에 일본이 쪼개지지 않고 한국이 쪼개집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시야가 그렇게 튀어 있었어요. 2차 대전이 끝났어도 해양 세력의 대륙 세력 견제는 유효했기 때문에 한반도가 불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실장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일본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죠. 일본 우익, 전범, 자민당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떻게 하면 미국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일본이 과거에 동아시아 지부장의 그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된다. 바로 일본은 이거 가지고 79년 동안 반성하고 기회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그것이 바로 중국의 급부상입니다. 등소평이 영국, 미국을 우습게 하지 마라. 앞으로 100년 동안은 도광양회 하라. 도광, 빛을 감추고 양회, 속으로 길러라. 중국이 이제 개혁개방하면은 경제도 좀 성장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절대 나대지 마라. 언제까지? 100년까지.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이라는 이 사람이 독재자의 특징입니다. 독재자는 과시를 해야 돼요. 우월감을 표출을 해야 돼요. 21세기 들어서 시진핑이 2008년인가부터 집권을 이제 했는데 육상의 도로를 아프리카까지 풀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캄보디아, 미얀마, 남아프리카까지 갑니다. 항구를 연결한 모습이 꼭 진주목걸이 같다 해가지고 진주목걸이 육상과 해상으로 다 연결을 해서 중국으로 연결하겠다. 이것이 바로 일본에게는 다시 찾아온 기회가 된 거예요.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이라고 하고 미국이 막아야 되잖아요. 그걸 다이아몬드 전략이라고 하는데 미국, 일본, 인도는 중국하고 사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인도, 그 다음에 호주, 파이브 아이즈를 연결하는 다이아몬드로 얘네들을 지금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법인데 이것이 일본에게 다시 찾아온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뭘 만들고 싶어요? 제가 일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우익이라고 알아두세요. 일본 우익은 어게인 1905년 이게 목표예요. 1905년 일본에게 찬란한 미래가 열린 그날 그 해 바로 여기에 미국, 일본 우익 그리고 국내 친일 부역자들이 1905년에 그때 당시의 동아시아 질서를 재구축하는 게 목표예요. 이거를 이해할 때 지금의 상황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해양 세력의 대부 미국과 동아시아 지부장 일본 그리고 일본의 지위를 받는 최일선 한국 사실상 한일 정상 그리고 뉴라이트들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목표는 딱 이거다. 베트남, 필리핀, 남중국해, 대만, 일본, 한국 그리고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하고 한미일이 뭉치니까 북중러가 또 막 뭉치죠. 그러니까 북중러가 뭉친다고 우리는 더 뭉쳐야 된다. 이러고 서로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뭉치고 있습니다.
바로 1905년도에 이러한 질서.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99%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골치가 아파요. 우크라이나도 뒤를 닦아줘야 되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또 막 그러죠. 거기도 뒤를 닦아줘야 되지. 대만도 중국이 쳐들어오니 많이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일본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너무 손쉬운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일본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죠. 거기에 맞춰서 온 겁니다. 이 전략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바마의 전략이에요. 바이든이 오바마의 부통령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부통령이 해리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다면 한미동맹은 찬성한다. 그러나 일본은 먼저 사죄하고 반성하고 배상부터 하고 뭐 한미일 동맹으로 하든지 이 단계를 건너라 라고 해야 진정한 보수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이제 진정한 보수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또는 아니 형님 일본 쟤네들 믿어요? 쟤네들은 한번 배신한 애들이잖아요. 이번에는 한국을 우리 지부장시켜달라 정도는 요구해야 보수 아닙니까? 또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아니 형님 북한을 중국한테 밀지 말고 친미 세력으로 만드세요. 북한도 중국을 엄청 경계하잖아요. 북한이 중국 경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중국 견제를 하는데 북한을 친미 세력으로 만들어라. 자 여러분 요거 3번 보니까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트럼프가 이걸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한반도를 통일시키고 통일 한국을 미국의 오방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을 견제해라. 우리나라에 이런 보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현재 정치, 학계, 언론 등 사회 각층의 노골적 친일 행위는 단순한 한일 갈등, 지금 언론에서는 이거를 한일 갈등 또는 친일 반일의 문제라고 처음 몰아가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대결 구도 속에서 한일의 전략적 배치를 다투는 그런 문제다. 한국을 어디에 배치할 거냐? 일본을 어디에 배치할 거냐?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최일선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이제 3차 대전이 위험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죠. 푸틴이 이제 무슨 얘기까지 꺼냈습니까? 아직은 말이지만 핵을 쓰겠다. 이제 핵이 하나가 날아가는 순간 2개 날아가는 거는 쉽죠.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 한민족은 소모품으로 소비돼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다. 이 구도로 들어갈 거냐라는 거죠. 이 계획을 이 사람들이 목표로 가고 있는데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뭘까요? 바로 반일 정서죠. 이 한국 사람들이 반일 정서가 너무 강하다. 미국이 볼 때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조그만한 나라가 뭣도 아닌 나라가 왜 이렇게 이게 강하냐. 뭐 필리핀 뭐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다 당해놓고도 막 이 재팬 막 좋다고 막 그러는데 지금 대만도 그렇잖아요. 대만도 일본 좋다 그러는데 반일 정서가 여기에 가장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반일 정서는 어디서 나와요? 민족의식에서 나오죠. 민족의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한결에다 단군의 자손. 우리는 한민족, 단일민족, 단군자손이라는 이거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없애야 돼요? 안 없애야 돼요? 이거 없애야 돼요. 이거 삭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역사학계를 보면 이게 최근 일입니다. 인나일본부가 지금 부활하고 있어요. 과거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다스렸다. 라는 학설이 완전히 폐기됐다가 이게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에요. 이 민족사학자들을 이덕일 교수 같은 경우 이제 유튜브도 많이 하시는데 사이비 역사학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8월 달에 일본에서 학술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국 측 대표가 일본 학자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저 사람을 이 학술회의에 이렇게 오게 한 것은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다시는 저 사람 안 부르겠다. 죄송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학자가 무슨 큰 일을 저질렀느냐? 이 학자가 전날 발표한 내용 중에 한사군이
한사군 알죠? 한사군이 한반도가 아니라 한반도 밖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발언을 했다고 다음날 박수레이 한국 측 대표가 죄송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 학계입니다. 민족 세력은 지금 속절없이 밀리고 있어요. 파죽지세로 친일 세력이 달리고 있어요. 독립운동 부정하고 홍범도 장군 동상철거하고 김구 테러리스트, 안중근 테러리스트, 윤봉길 테러리스트, 뉴라이트 독립관장 임명, 광복절 부정. 광복절이 어디 있었냐? 건국절이지. 자, 국방부 백서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서술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겁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게 일본의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독도는 분쟁지역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다. 그리고 독도 앞바다에서 우길기 달고 전범기 달고 와서 하고 올해 광복절날 12시 땡치자 기미가요가 나오고 지하철에 독도가 사라지고 있고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김구 선생의 손자가 있었죠. 김구 선생의 손자를 날리고 광복절이 없다는 사람을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광복절이 없으니까 광복절 행사를 할 필요가 없죠. 독립기념관이 생긴 이래로 최초로 광복절 행사를 안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엊그제죠. KBS 국군의 날 기념식 건군 76주년. 건군 76주년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언제 창설이 됐어야 됩니까? 1948년. 건군.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이미 광복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1940년에 광복군이 창설됐어요. 실제로 연합군하고 같이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작전을 했어요. 이거는 싸그리 지우는 거죠. 이 광복군 창설부터 치면 올해는 건군 84주년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계획은 한국의 민족성을 해체시켜라 라는 것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은 1905년 전후의 동아시아 질서 재구축을 목표로 한국 내 친일 기득권이 보수 세력, 언론, 학계를 장악했다. 자, 유럽은 어떤 구도입니까?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하고 누가 싸워요? 우크라이나가 싸우죠. 뒤에 유럽이 있고 나토, 그 다음에 미국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크라이나가 싸우니까 3차 대전이 안 되는 거죠. 미국하고 얘하고 싸우면 3차 대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자꾸만 모스크바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구도를 아시아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연수는 북한 정세에 한국이 위상이 그날도 강화됐죠. 120년 전보다는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친한파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지금 해리슨도 우리 친척이 한국인인데 막 그러고 있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해양 세력의 전략 수정 가능성 근데 희박하다. 그리고 일본의 자연재해 이게 너무나 심각하게 지금 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무리수를 둬서 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한국 국민들의 반대.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돼서 만약에 민족 보수 세력이 등장한다면 이것은 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통일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여론조사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미국인 한국학 교수가 있는데요. There was an opinion poll in South Korea about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peninsulas or one peninsula. Some young people really weren't too fun about that. Why is that? Because it'll cost a lot of money. And the thing that I universally wish that South Korean Gallup and opinion polls would do is stop asking this question, Right. Because it's the wrong question. Nobody's going to get a choice. It's not going to be able to vote. They're not going to say, "Are you willing to spend 20% of your salary forever?" Right. No, but everyone's going to say no. Right. Right. The real question that they should ask is this: if North Korea collapses, who gets it? A, Japan. B, China. C, South Korea. I guarantee you, 100% of the South Korean young people will say, "We'll take it." And that's the way you think about unification. It's not a choice. It will never be a choice. So the idea that you put up there, do you want it or not, is the wrong question. The question is,
what do you do with the unified peninsula?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통일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은 북한이 붕괴한다면 누가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질문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북한 김씨 정권 붕괴는 곧 통일을 의미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정전협정은 누가 맺었습니까? 중국 팽덕회, 북한 김일성, 그리고 미국이 들어갔죠. 한국은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팽덕회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들어가고, 미국이 들어가는데 일본도 따라서 들어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야 이제 당사자 문제가 된다는 건데, 이거를 얘네들은 싫어하는 거죠. 북한에 대한 미일 중러의 속셈, 중국이 제안했다고 하는 건데,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갖자. 이것이 여기는 이제 중국, 여기는 러시아, 여기는 미국, 여기는 한국이 가자. 싸우지 말자. 이게 중국이 제안했다고 세상에 붕괴된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3차 대전 직전에 서 있습니다. 핵심은 대륙 해양 세력의 헤게모니 충돌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소모품이 될 것인가? 이 사이에서. 아니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민족이 통일과 번영을 이룰 것인가? 이 구도를 세계 평화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인가? 한반도 플러스 만주는 어떤 땅인가? 부도가 완성되니 웅장하고 화려하고 밝았다. 오딜류와 함께 화합하기에 충분하였다. 모든 종족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고리 같았다. 부도지 13장. 산악 종족과 해양 종족이 모여서 화합을 이루는 서로 연결하는 고리. 부도는 통일 한국의 모델이다. 인류를 한 곳에 둘러 모아서 화합하게 하고 근본을 알려주는 곳이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무역을 하며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곳이다. 모든 종족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고리다.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미 부지 선정도 다 해놓으셨고, 국가계획도 다 해놓으셨고, 모델 하우스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평화 통일을 통해서 부도를 재건하고 인류 복권, 정신과 물질이 조화로운 신문명 시대를 열어가는. 이것이 굉장히 어떤 분은 이상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개의 선택지가 있다는 겁니다. 해양 세력에 붙는다, 대륙 세력에 붙는다. 또는 해양 대륙 세력을 화합하게 하는 자주 세력이 된다. 그래서 단지 한국의 생존만을 놓고 본다면, 그 이원론적인 프레임에 매몰된다면 당연히 미국에 붙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가야지 된다. 이 구도는 평화가 아닌 대결의 구도, 파멸의 구도다. 이 구도에 소모품이 되면 안 된다. 해양이냐 대륙이냐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은 이원론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부경을 배웠잖아요. 천부경을 배웠으면 천부경을 써먹어야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이거는 이원론적인 거예요. 홍익인간 정신으로 한민족과 인류의 평화를 지향한다면 제3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삼원론적인 사고인데, 인중천지의 핵심은 중인인이 천과 지, 음과 양을 하나로 규결시키는 구도. 이 구도를 벌써 임검씨께서,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미 만드셨다. 그 부도지 2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검씨가 후천의 말기 초에 태어나 세상의 일을 미리 살피고 부도 건설을 시범하니, 부도 건설을 완성한 게 아니고 미리 모범적인 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예찰, 미리 살피고, 사해지 장래, 사해는 인류입니다. 인류의 장래, 인류의 이 미래를 미리 살피고 시범 부도지 건설하니, 부도의 건설을 시범했다. 시범 조교 그러죠. 시범 조교가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부도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도는 앞으로 사회지 장래에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게 부도지에 더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를 이제 강의안을 만들면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떠오르는 내용이 있어서 요거 소개해드리고
뭐 마치든지 질의사항이 있으면 좀 질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 선생님 아시죠? 최재호 선생님의 그 이제 검결이라고 하는 전라도 어디 남원에 가셔가지고 이분이 어떤 그 큰 기운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각이 오셨는데 칼을 들고 춤을 추신 거예요. 칼로레예요. 쉽게 얘기하면 검결은 칼로레예요. 칼로레의 가사입니다. 시호 시호 인해시호 부재래시 시호로다. 만세일지 장부로서 오만년지 시호로다.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못하니. 풀이를 해보면 때가 왔네 또는 때로다. 때가 왔네 때가 왔네 인해시오 나에게 때가 왔네. 부재래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때가 왔네. 엄청난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때가 만년에 한 번 태어난 장부에게 5만 년 만에 때가 왔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5만 년 만에 온 때입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도 5만 년 만에 온 때고 전체 인류에게도 이 파멸로 가지 않고 정말 이게 평화로 승화될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때가. 그래서 최재호 선생은 5만 년 만에 때가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못하니.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천부경이 있고 위대한 부도지가 있고 위대한 홍익정신이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어찌 할 거냐. 그걸 안 쓰고 그냥 세상이 만들어준 그 좌익우익 이런 데다가 살 거냐. 이미 최재호 선생님 150년 전에 계신 분이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고 꿈보다 행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 와닿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저들의 계획대로 꼭 된다 이게 아니에요. 거의 지금 구분홍선을 지금 밟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고비를 이걸 잘 넘기면 이것만 잘 넘기면 엄청난 우리 그 구군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구군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운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 마지막 구분홍선 이것만 넘으면 정말로 부도의 재건, 뭐 그걸 부도의 재건이라고 하든 홍익이나 이화색이라고 하든 그것이 가능한 대통일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은 수행하고 기도하고 알려라. 이렇게 기운을 모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